또 우리가 뇌 건강을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다양한 건강식품들이죠. 그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고 있어요. 보충제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것들. 예를 들면 오메가3 같은 경우 고등어에도 있고 연어에도 있고 들기름, 참기름 이런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먹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그것을 추출을 해서 썩지 않게 보존제를 집어넣고 예를 들면 또 어디에 담아가지고 그렇게 먹는 게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결국은 사람과 자연의 균형인데 그 관계성을 우리 몸에 가장 편안한 환경권으로 리드하는 것이 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크게 쳐다보면서 이 뇌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이 뭔지를 하나하나 지켜볼게요.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 치매 예방 및 뇌 건강에 대한 생활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모아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뇌 건강을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특정 보충제, 그죠? 다양한 건강식품들이죠. 그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고 있어요. 사실은 오메가3다, 비타민, 보충제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떠들고 있는데 사실은 이 보충제는 영양이 결핍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은 내 세포가 기억하는 천연물질이 아닌 합성된 여러 가지 첨가물들은 합성된 여러 가지 보조식품들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몸 전체의 소위 호르몬과 신경계의 교란을 유도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합성 제품보다는 천연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면 오메가3 같은 경우 오메가3는 뭐예요? 고등어에도 있고 연어에도 있고 들기름, 참기름 이런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먹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그것을 추출을 해서 썩지 않게 보존제를 집어넣고 예를 들면 또 어디에 담아가지고 그렇게 먹는 게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3 같은 경우에 비타민 A나 E와 같은 것들 결국은 그 뇌 건강에 이야기한 걸 잘 들어보면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다 뭐냐면 항산화 지방산 계통이나 항산화 비타민 계통이에요. 소위 혈액에 떠도는 다양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데 필요한 것을 가지고 뇌 건강에 좋다, 뇌 기능을 향상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독소 처리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가지고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문가들은 알지만 일반인들은 그것을 약인 것처럼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오메가3나 비타민 A, C, D, E 같은 것들은 항산화, 비타민, 항산화, 지방산으로서 가치가 있는데 뭘로? 자연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근데 그것도 연어의 오메가3도 연어의 성질을 봤을 때 결국은 그 물질이 들어가서 제대로 영양소로 쓰여질 수 있지만 거꾸로 그것이 체내에 쓰여지지 않은 이 물질에서 쌓여지고 오히려 산화되는 쪽으로 가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자연물질이라 할지라도 몸에서 잘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특정 보충제가 필요하다 하면 그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원료, 통째로 그 음식을 섭취했을 때 내 몸에서 소화가 잘 되고 편안한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음식이라면 드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합성된 다양한 특정 보충제를 과다 복용했을 때는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 예를 들면 비타민 C가 여러분들 뭘 알고 있어요? 비타민 C라면 항산화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항암 효과가 있다고 떠들어요. 근데 비타민 C 복합제를 많이 먹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히려 활성산소를 생성한다라고 하는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비타민 C의 가치는 있는데 보충제는 거꾸로 오히려 암 효과가 아니라 발암 물질로 나타난다. 항산화 물질로서가 아니라 활성산소를 만드는 물질로 변형될 수 있다. 비타민 A가 오히려 합성 제품이 발암 물질로 나타난다. 엽산이 오히려 소화 불량부터 시작해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종 보충제를 과다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먼저 이 뇌 건강을 지키는 식생활 습관에 대해서 좀 많은 것이 떠도는데 참 잘못된 상식들 또 진실한 내용 하나하나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뇌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뇌를 바로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위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음식물을 받아들여서 음식물을 소화하고 분해시켜서 소장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또 소장에서는 흡수시키는데, 자, 위와 장들이 편안해하는 그러한 음식의 종류, 위와 장이 참 불편해하는 식사 습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위를 건강하게 잘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뇌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뇌 건강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막연하게 많은 사람들은 참 어렵게 생각해야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리 어려운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뇌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뇌를 뭐 생각하기 위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은 뇌를 보면 우리 인체가 결국은 중추신경계나 자율신경계를 통합해서 이 신경계와 함께 자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처리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결국은 내 몸이 결국은 자연과 어떠한 관계로 살아야 건강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정보를 뇌가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뇌 역할을 몇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인격을 유지하고 건강을 관리해요. 자, 인격을 유지한다. 그 이야기는 뭐하죠? 인격이 현치 않다 하면 뇌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건강하지 않다 하면 뇌가 불편할 수 있어요. 왜? 관리하는 요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관리하는 뇌가 불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과 오관을 통해서 결국은 자연과 내 몸의 리듬을 조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내가 한 생각이 내 오관이 제기를 못했을 때도 뇌는 불편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뇌는 그런 생각만이 아니라 참 우리 몸의 최대 생체 전기 발생기이기도 하고 그 생체 전기를 우리 몸 전체에 돌게 하기도 하고 또 그 전기가 우리 몸의 모든 장기 조직들과의 관계에서 그 흐름을 유도해 주는 입장에서 연결고리 역할도 하고 이런 참 다양한 역할을 또 뇌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뇌는 나라를 비교해 보면 결국은 중앙정부와 같아요. 중앙정부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지자체가 있잖아요. 지방정부가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고 지자체, 군수든 시장이든 있어요. 그런 개념에서 보면 결국은 뇌가 안정이 된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뇌만이 안정이 아니라 지방정부, 시군구가 또 건강하고 안정이 돼야 뇌도 건강할 수 있고 대통령 이쪽 조직들이 편안해야 지방정부가 안정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상관관계가 참 중요한 연결고리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 특히나 우리 몸의 모든 그 장기 조직들을 움직이는 시스템이 결국은 뭐죠? 뇌신경화학물질이에요. 근데 그 뇌신경화학물질이 우리 몸 전체의 정보가 오고 가는 흐름을 관장하는데 메신저 역할을 하는데 결국은 그 뇌신경화학물질을 생성하는 부위도 어디다? 뇌예요. 그러면 뇌신경화학물질 생각해보면 또 뭐가 있어요? 영양소가 있어. 대표적인 영양소가 뭐냐? 단백질, 특히 아미노산들이에요. 거기에 비타민이 포함되고 미네랄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뇌 건강을 위해서는 영양 부분도 쳐다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우면 어때요? 옷을 입고 불안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피하잖아요. 그것도 누가 해요? 뇌가 한단 말이죠. 결국 뭐냐면 생체 질서를 자연과 나의 관계에서 늘 이 호르몬과 신경계를 통해서 뇌는 나의 건강의 안정성을 유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뇌는 우리 몸과 자연의 균형을 조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뇌 역할이 아주 방대하죠.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뇌 건강을 위해서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의 그 역할을 보면 뇌가 안전하고 불안할 수 있는 요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싫은 사람 만나면
마음이 기분이 안 좋죠. 그러면 뇌가 어떻게 올라가죠? 뇌도 불안해져 있는 거죠. 좋은 사람 만나면 뇌가 어떨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이 밝아지는 것처럼 뇌도 기분이 좋은 거죠. 자, 지방 정부인 소화기가 위와 장을 예를 들어볼게요. 위와 장에 이상한 게 들어왔어요. 이상한 게 들어오면 소위 자율신경계에 이상한 균형에 문제가 생겨요. 소위 교감신경의 항진, 부교감신경제 이완이 극도로 갔을 때는 결국 뭐냐? 위에서의 신경이 불안해졌을 때 뇌도 불안해진다는 거죠. 뇌 건강은 뇌 자체를 컨트롤하는 것만이 아니라 뇌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부위별 장기와 조직에 문제가 생겼을 때 뇌도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우리가 뇌의 건강을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건강을 얘기할 때 결국은 사람과 자연의 균형인데 그 관계성을 우리 몸에 가장 편안한 환경권으로 리드하는 것이 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크게 쳐다보면서 이 뇌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이 뭔지를 하나하나 지켜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탄수화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볼게요. 이 탄수화물이 뇌 활동에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 너나도 다 알아요. 설탕이라든지 과당이나 또 흰밀가루 같은 이런 탄수화물들이 뇌 에너지로서 결국은 쓰여지는데 너무 빠르게 들어갔을 때는 누가 부담을 가져요? 혈관계에서 세포로 들어갔을 때 결국은 들어오는 당을 처리하는 시스템에서의 문제점, 소위 누구죠?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부담을 가질 수가 있어. 인슐린 부담은 들어오는 당을 제때제때 처리 못했을 때는 또 혈관 내에 당의 문제가 또 형성이 돼서 결국은 또 누가 문제가 돼요? 췌장이 부담을 갖는 거고. 그랬을 때 또 그 부분이 또 오버가 되면 또 누가 부담을 가져요? 신장이 부담을 가지니까 신장에서 급하게 또 바깥으로 내보내야 돼요. 소변으로 당을 내보내야 돼요. 결국 무슨 증상으로 가고 있어요? 당뇨병 증상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필요한 것이라도 우리가 씹어서 우리 몸에 도달할 때까지의 적절한 시간이 필요한 거고, 요 탄수화물이 뇌 에너지원으로서는 중요하지만 너무 빠르게 들어오는 단당 상태의 이러한 당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의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고, 사실은 뇌는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사용하지만 결국은 이 단순 탄수화물 형태, 예를 들면 과당이나 포도당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급격하게 우리가 그 당을 올리면서 다양하게 불편함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장에도 무리가 올 수 있겠고 또 췌장에도 무리를 요구할 수 있겠고, 그런 개념에서 단순당 형태보다는 결국은 복합당 상태, 밥이든 통밀이든 통보리든 혈당이 천천히 체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상태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뇌에 당이 좋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당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결국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서 그 음식물이 세포에 들어가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정한 시간, 텀이 적절하게 필요해야만 소화효소나 그다음에 인슐린 같은 호르몬들도 같이 움직이면서 그 영양소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쳐다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